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오늘도 공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인천과 충남 지역 석탄 발전 34기 중 11기의 가동도 중지됩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된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강제 처분할 방침입니다. LH가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관련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조롱성 글을 올린 내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일부 지역 주민들은 LH 같은 투기꾼 집단과는 협의할 수 없다며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엿새째 하루 400명대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오늘도 4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유행 확산을 뜻하는 1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라서 또 한 번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군경의 발포로 어제 하루에만 38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사망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유혈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고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얀마의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할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사건을 두고 미국 내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 혐오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대한 언론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가 오늘도 공기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인 세제곱미터당 92 마이크로그램, 충남은 8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 시각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 등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내려진 데 이어서 오늘은 충남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운전길도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내일부터는 이 미세먼지 상황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봄철에 자주 있을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오늘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가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밤사이 경기 파주의 가시거리는 120m, 충남 부여는 80m에 머물렀습니다. 대기 정체로 안개가 짙게 낀 데다 미세먼지가 섞이면서 시야가 크게 흐려졌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인 세제곱미터당 92 마이크로그램, 충남은 8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계속해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국립환경고하고는 오늘 서쪽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고 특히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엔 오늘 새벽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인천과 충남의 석탄 발전 총 34기 중 11기의 가동도 중지됐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반도에 고기압이 머물며 대기가 정체되면 언제라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소를 잃었다고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서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강제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소 잃고 뒤늦게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 의심자에 대한 강제 처분도 시사했습니다.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비농업인이라도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LH 직원도 이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농업 경영계획서 심사를 비롯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토지 취득을 제한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LH 직원들은 토지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 행위를 감시받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토지 보유 현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LH는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창사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체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불붙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일부 LH 직원들의 조롱성 글이었습니다. 투기는 LH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이직하라는 등의 글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LH가 결국 문제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투기는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의 직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표시돼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LH는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며 게시자가 현직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1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응을 놓고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LH는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 글로 인해 회사 명예가 실추됐고 현재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같은 징계 조치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 글의 게시자를 파악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블라인드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 이용자가 다니는 회사를 인증하는 이메일을 곧바로 암호화하는 등 회원들의 데이터는 비공개 처리한다며 우리도 게시자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더욱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입니다. 이들 주민은 LH 직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아예 현지 조사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유효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왕숙지구 3기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마을 곳곳에 현수막이 가득 걸렸습니다. 투기 집단인 LH와 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직원의 왕숙지구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LH 사건이나 국토 사건 보고 주민들이 일할 의욕들도 잃고 그래서 무조건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취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이제 감정들이 곽해. 계획대로라면 지난 8일부터 LH의 지작물 조사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전혀 진척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LH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그 어느 정도 보상만 되면 협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LH에서 참 이런 식으로 또 했고 정부에서도 이걸 몰랐다는 게 참 저희 농사만 진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고. 다 도둑놈으로 생각하지.
뭐 오는 사람도 지금 오면 빨리빨리 우리는 옛날처럼 저기 가지고 보상이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왕숙지구 외에도 고양시 창릉, 인천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모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보상 문제도 더 어려워지면서 서두르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부동산 공급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기 신도시가 백지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출렁이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기 신도시가 투기로 얼룩졌고 공급 정책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해달라는 요구는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9만 명 정도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패닉바잉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끌까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3기 신도시가 다시 또 조정되면서 세대수가 줄거나 면적이 줄거나 또는 취소되면 젊은 사람들의 주택 매수세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변도 투기 의혹과 공급 대책은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하루 새로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400명대입니다. 벌써 엿새째로 오늘도 4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에서도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1위로 올라가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59명입니다. 엿새째 400명대입니다. 주말을 맞아 검사 건수가 2만여 건 넘게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31명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확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수인데 0.94에서 1.07로 올랐습니다. 집단 감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7명입니다. 경남 진주의 목욕탕 집단 감염자 수도 나흘 만에 149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을 넘는 상황도 닥칠 수 있다고 보고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불씨는 언제든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향후 2주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데 확진자 수만 보면 2.5단계 진입 요건을 갖췄습니다. 일일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8.3명으로 전주에 비해 56.6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신고는 198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한 건 포함됐는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어제 일요일 미얀마에서는 또 군부의 폭력에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군부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이 이제 1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숫자를 늘리고 있는 군부를 막을 조치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미얀마 양곤 시내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이 달아납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는 어제 하루 시위 참가자 중 최소 38명이 군경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38명 이상이 숨졌던 지난 3일에 이어서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사망자 중 22명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산업지대인 훌라잉타야에서 나왔습니다. 군경은 훌라잉타야 등 양곤 내 인구 밀집 지역 2곳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경의 강경 진압은 미얀마 전역에서 자행돼 북부 카킨주 파칸에서도 시위 참가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어제까지 누적 사망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날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1명도 숨졌고 다른 경찰 3명은 부상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튼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군부는 잔혹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서 국제사회가 미얀마 국민과 연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도 미얀마 군부의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할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훌랑타야 한 피부 공장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공격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다쳤고 중국이 투자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80대 한인 여성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인종 증오 범죄는 미국답지 않다면서 중단할 것을 말했었는데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방송 인터뷰에 나온 할머니의 얼굴에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지난 9일 뉴욕의 한 백화점 근처에 있던 도 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갑자기 주먹질을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은 도 씨가 눈을 떴을 땐 이미 남성은 도망친 뒤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글렌모어 nem버드라는 40세 노숙자였습니다. 해당 지역 검사는 인종차별 범죄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면서 90세 넘은 할아버지를 이유 없이 밀치고 아시아계 커플을 길거리에서 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계 부인을 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My wife, my 3 daughters, my grandkids, all Asian, being harassed at the grocery store or being called names and people yelling about the China virus even though they're from Korea and born in America.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는 미국답지 않은 일이라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한 번 뿌려진 인종 혐오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 내리진 않을지 교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의당이 LH 사태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계기로 삼자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인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사람도 기간 안에 신고하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 난항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비전 발표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주말 중단됐던 양당 단일화 실무 협상도 오늘 오전에 재개되는데 여론조사 문항과 토론 시점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어제 처음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7천만 원을 넘어선 가상화폐 비트코인인데요. 지난달 21일 6,500만 원을 넘어선 뒤에 일주일 만에 또 5천만 원 아래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미 간의 FTA가 발효되고 9년째였던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2019년보다 두 나라 교역액이 2.7% 줄었는데요. 4년 만에 감소였습니다. 대미 수출은 1.1% 늘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납품업체에 시즌 상품들을 부당하게 반품해서입니다. 납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반품 비용도 납품업체에 물렸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서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들 가운데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임시 체류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울 사당동의 한 주택가 내리막길에서 택배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다세대 주택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부서져 가스가 누출됐고 주택 앞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도 부서졌습니다. 택배 기사는 차를 세우려고 급하게 운전석에 오르다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남 장성군의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려있던 미역이 도로로 쏟아져 차량 통행이 한때 혼잡을 빚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요. 영화 미나리 때문에 더 주목되죠. 무엇보다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오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의 학전 소극장이 오늘로 개관 30주년을 맞습니다. 1991년 3월 15일 김민기 씨가 문을 열면서 학전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별다른 기념 행사는 갖지 않고 평소 그랬던 것처럼 공연을 이어갑니다.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90대 부부가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는데요.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데 써달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2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75세 이상부터 우선 접종을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취약시설 입소자 90만 명 등이 명단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대검찰청도 오늘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분야별 요소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 내륙 지역에선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공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까지 올라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에 10에서 40mm, 전남은 5에서 10mm, 그 밖에 전국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내일은 대기가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청주 5도, 전주와 대구 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전주와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 붙은 시비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남성이 며칠 동안 채팅으로 말다툼을 벌인 20대를 집 근처로 불러낸 뒤에 흉기로 찔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경기 양평에 사는 A씨는 누군가를 만난다며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대전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둘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게임에서 만났는데 채팅상에서 한 4일 동안을 계속 싸웠어요. 온라인상에서 또 만나서 또 말싸움이 또 붙었나 봐요. 이들은 최근 며칠 동안 온라인 채팅을 통해 계속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비는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라인 상대를 직접 만나 싸움을 하는 이른바 현피로 이어진 겁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일 가해자가 자기 집 부근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그 채팅방에다가 자기 집 주소를 보냈대요. 상대방이 이제 칼을 손목에다가 숨겨서 나왔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그래서 신랑이 좀 하다가 남자가 결국에는 칼을 빼서 목을 찔렀다고. 하지만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준비해 만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한 네티즌이 제기한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악의적인 모함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씨는 어제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으로서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며 진실과 너무나 다른 사실을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한 네티즌은 H씨의 학폭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학창시절 H씨가 자신을 죽을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했고 온라인에서는 H씨가 현주엽 씨라는 추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가정집에 몰래 모여서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구로구에 있는 가정집에서 마작을 하던 중국 동포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판돈은 15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비롯한 방역 수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안 앞바다에서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와 탑승객이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레저보트 시동이 걸리지 않아 떠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해경이 보트를 묵호항까지 예인했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4명은 해경 구조정으로 옮겨 탔고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중동 국가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폭발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도시 재건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베이루트를 뒤흔들었던 대폭발 참사는 레바논의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최악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베이루트로 가는 주요 도로에 타이어를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연일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جوعانين بكل بساطة شو ليش عم نشارك طبيعي محلنا هون وما شو عندنا مخرج ثاني نحن غير الشارع 유엔에 따르면 레바논 인구 60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이들 빈곤층의 생계형 약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다 훔쳐서 판매합니다. 주철로 만든 맨홀 뚜껑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현지 도로 안전단체는 수도 베이루트에서만 맨홀 뚜껑 10,000개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화폐인 레바논 파운드 가치도 8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현재 암시장에서는 미화 1달러와 바꾸기 위해서 10,000 레바논 파운드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폐 가치의 폭락은 군인들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로 환산한 레바논 군인의 월 평균 기본급은 2년 전 8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20달러, 13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군 생활을 접고 부대에서 이탈하려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이 흔들리자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레바논에서는 살인 범죄가 전년 대비 91% 늘었고 강도 사건도 57% 증가했습니다. 레바논 육군 참모총장은 정치권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كل سنة بخفضوا لنا الموازنة. موازنة ما عم تكفينا. بدي اسأل بدهم جيش ولا لا؟ بدكم جيش يضل واقف على رجليه ولا لا؟ 레바논의 정치적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했지만 지금까지도 내각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레바논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기야 지난 7일이죠. 임시 총리가 더 이상은 국정 수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폭발 참사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 정치권이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잠깐 보면은요, 이 권력을 세 개의 종파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그리스도교에서 나오고요, 총리는 순니파 이슬람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국회의장은 시아파인데요. 문제는 지금 총리가 사실은 하리리 총리가 임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하고 내각 구성을 두고 싸움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하리리 총리는 이러한 권력 분배를 하지 말고 최고의
적격자로서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이 헤즈볼라와 친하거든요. 네. 시아파하고요. 그러니까 시아파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그러고 이 총리는 그걸 반대하고 있고 총리는 지금 자기가 대통령을 16번을 만났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내각이 구성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는 하나는 지금 자기 의견을 내려놔야 되는데 양쪽 다 팽팽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레바논 파운드화의 가치 폭락 등 경제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레바논은 지난해 한 차례 채무 상환 유예를 선언했던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중동발 금융 위기의 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러한 지금 금융위기를 넘어가려면은 내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내각이 구성되지 않으면은 금융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지금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극빈층 가정인 16만 명에 대해서 가계당 약 $80, 한 달에 $8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 이거 갖고는 지금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아랍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레바논을 구해줘야 되는데 아랍 국가들은 헤즈볼라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랍 국가는 헤즈볼라가 내각 구성에서 빠져야지만이 아랍 국가가 돈을 대고 레바논을 구해줄 텐데 헤즈볼라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아랍 국가는 손도 안 댈 거고요. 그러니까 하리리 총리가 구성하는 내각이 된다면 아랍 국가도 그렇고 프랑스도 뛰어들어서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고집을 한다면은 이거는 레바논은 불보듯 뻔한 금융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레바논 국민들 사이에서는 1920년부터 23년 동안 레바논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가 다시 통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레바논 정치인들은 조국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것은 유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레바논 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까지 이번에 올라서 그 다음을 또 기대하게 만들었던 방탄소년단. 결과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격려가 방탄소년단에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바들 기자, 워낙 방탄소년단은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영역을 또 넓혀가니까요. 또 다음을 기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작은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랜데의 레인 온 미가 선정됐습니다. 최정상의 두 팝스타가 함께한 이 노래는 지난 5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로 데뷔했고 빌보드 스텝이 뽑은 2020년 최고의 노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지난 8월 발매 이후 3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어서 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권 가수 최초로 이 그래미상을 받을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상을 받지 못했지만요. 잠시 뒤 우리 시각 9시 진행되는 본 시상식에서 단독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 가수 최초라서 BTS는 물론이고 우리 대중음악사에도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BTS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 지명이나 수상보다 바란 게 그래미 퍼포먼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가운 수상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온일이 비올라와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조곡으로 클래식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살해가 된 여성에 대해서인데 추메오 집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네요. 네, 33살 세러 에버러드가 살던 런던 남부 클래팸의 한 공원에 에버러드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현지 시간 13일 저녁에는 추모 예배도 열렸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이유로 추모 예배를 불허하면서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고 주최 측도 행사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귀갓길, 가정, 직장 등 평범한 공간에서도 여성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현실에 분노하면서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밤길을 혼자 다니지 말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데 항의했는데요. 경찰은 강제 해산을 시도했고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공개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이 더 커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에는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다시 열렸고요. 런던 시장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무장관도 사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진 곳에서 열린 작지만 컸던 연주 소식도 있습니다. 접종을 하러 온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연주를 한 거라고요? 네, 요요마가 깜짝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요요마는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에 살고 있고 이곳에서 백신도 맞았습니다. 버크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현지 시간 13일 2차 접종을 마치고 백신 접종자들이 15분간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관찰실에서 약 15분간 아베 마리아와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등을 연주했는데 잠시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요마는 이 미니 콘서트에 대해 지역사회에 뭔가를 되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지역 언론이 전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고 함께 할 때만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LH 사태를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다음 달에 있을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고 야권 후보는 올라서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 여권 후보를 20%포인트가량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여론조사는 LH 투기 의혹 사태가 한창 불거지던 지난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이뤄졌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서울시장 후보로 누굴 지지하냐 물었더니 오 후보의 지지율은 51.8%, 박 후보는 33.1%로 두 후보의 격차는 약 19%포인트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물었을 때도 박영선 후보와의 격차는 21%포인트였습니다. 조사기관은 다르지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범야권 단일화를 전제로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와 접전을 벌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이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번 보궐선거가 부동산 투기 단일 이슈로 수렴되는 모양새, 부당파층 유권자들이 실망감을 느낀 점은 분명해 보여요. JTBC 여도현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더 그렇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단일화 협상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원래 두 후보는 공동으로 서울시정 비전 발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실무 협상에서 계속 갈등을 빚자 공동 비전 발표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후에서야 다시 열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큰 쟁점은 여론조사 질문 문항과 TV 토론 횟수입니다. 두 후보도 민감한 반응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 말씀드리면 또 말이 오해를 낳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 협상단도 그 내부에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권한 위임을 받아서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LH 투기 의혹으로 보궐선거 판세가 야권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단일화가 이전보다 덜 절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단일화 무산을 우려한 원로들까지 나섰습니다. 두 후보가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의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의 후보 단일화는 두 차례의 토론과 여론조사에 합의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민주당은 부산 LCT 의혹과 관련해서 특혜 분양이 의심된다면서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당사자들은 반박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총 1,443세대에 달하는 해운대 LCT 등기부 전체를 열람하고 본인의 명의나 관계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세대를 12곳 이상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CT 특혜 분양 의혹에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특혜 의혹 명단의 대조 작업을 실시했더니 일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동일인 추정 명단이라며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부회장 A씨, 박형준 캠프 측 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거론된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기업 부회장 A씨 측은 분양이 아닌 개인에게 산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 후보 측 캠프 인사는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라며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경제인 C씨와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인 D씨도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C씨는 JTBC에 남아있던 걸 가장 마지막에 분양받았다며 민주당이 밝힌 호수도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D씨는 이영복 회장의 제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LCT 특혜 분양 연루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체 점검을 다 마쳤다며 LH 전국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 중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수사 방식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특검 카드를 꺼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직접 반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놓고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맞짱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LH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를 잃었다고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서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양간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함께 도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도둑을 잡기 위한 수사 방식을 놓고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혀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전반적인 의견입니까?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 야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다면은 그런 의혹이나 또는 의심 또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돼 왔던 방법이 특검이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력에 좀 신뢰가 안 간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신빙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가 특검이라도 하자 그러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많은 수사가 기존에도 그렇고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제도 하에서는 네.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고요. 검찰은 그것을 보통 조율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방식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이것으로 속도를 내서 좀 결과를 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야권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희는 특검이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고요. 민주당이나 그 여권에서 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지름길이 있는데 계속 돌아가려고 하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계속 먼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보여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 검찰의 중심이 돼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도둑을 잡아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두 분 다 검찰이 중심이 돼가지고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정광석과 같이
사건을 해결을 했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아마 한 몇백 명이 아마 구속이 됐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몇십 명이 이제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이 여권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경찰 수사 체계로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이제 문제 지적을 해서 이제 특검 제안을 박영선 후보가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범여권에서 후보 단일화하고 있는 김진애 후보는 특검 주장하는 거는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의 진단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국민 정서에도 국민들의 상식에도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찰에게 맡겨서 빨리 수사를 하는 게 맞은데 자꾸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조사를 한다. 또 경찰에 맡겨서 수사를 한다. 또 그리고 또 이제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사건을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수사 방법을 계속 피해가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거는 이 사건을 계속 덮고 무마하고 시간 끌기라고 보여지고 그게 서울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러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검찰에게 맡겨가지고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처리하시도록 하면 깔끔하게 더 이상 논란도 없고 사건도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야기 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검을 해도 저희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이 나와 있고요. 검찰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각 직업마다 부장급으로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지정이 돼 있고 대검에도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마치 검찰이 투입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 한 명만 파견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각 지검에 또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이 지정이 돼 있고요. 대검에도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처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도요. 형사소송법에 경찰하고 검찰은 협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이 경찰과 검찰의 협력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 하에서 계속 수사가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진행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현재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있잖아요. 이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경제, 공직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직접 수사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충분히 검찰이 직접 수사도 가능한. 그래서 이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검찰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다거나 검찰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반론하시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리고 검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평소에도 검찰이 이전에는 경찰을 수사 지휘하면서 수사를 이끌어갔는데 중심적인 기능 끌어가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정부 각 기관들을 갖다가 수사에 참여시켜가지고 검찰 특수수사 인력들을 다 거기다가 집결시켜서 이 사건을 해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가서 영장이나 쳐주고 아니면 나중에 뭐 수사 끝나고 나면 뭐 기소나 이제 해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사실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 들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사건을 키를 쥐고 있는 경찰은 재작년에 국민들이 계속 보아온 거는 울산시장 하명 사건 공작 수사를 지휘했던 그래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기소된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이용구 법무차관 문제라든가 박은순 시장 문제 같은 경우에 경찰에 던져줬더니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고 비밀을 빼돌리고 이런 수사기관에 이런 중차대한 정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걸 계속 맡겨서 여권에도 좀 도움이 되나? 오죽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후보들이 그렇게 가면 우리 그 민심이 더 악화돼가지고 우리 선거 치르는데 마이너스다 해서 빨리 뭐 특검을 하자라든가 뭐 다른 제안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안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뭐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는다든지 왜곡했다든지 한 사례는 더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70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통할해 오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최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만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인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 속 인물이. 그런 수사의 사례가 정말 많은 게 검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례 수백 가지라도 될 수 있지만 좀 시간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투기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특수한 수사다. 엄청나게 어떤 어려운 수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된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 자체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실 거면 차라리 그럼 특검 절차를 빨리 밟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가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로 저는 뭐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계속 야당이 주장한다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든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그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검 지금 바로 착수 들어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특검을 출범하는 데 최소한 한 달 이상 길게는 2달 가까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사실 증거인멸하고 뭐 말 맞추기하고 뭐 사건 수사 방해할 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 검찰의 특수본 만들어 가지고 수사 착수하고 그 뒤에 수사 진행되는 동안에 국회에서는 특검 출범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 달이든 2달 뒤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한 걸 특검에 다 넘겨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보강 수사를 하거나 마무리 수사해 가지고 기소하고 하는 게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에서 증거인멸을 말씀하시면 제가 참 납득이 안 가는 게요. 뭐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관련된 대장이라든지 또는 등기부 등본이 있죠. 그리고 자금의 흐름의 경우에는 금융권에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거인멸의 경우에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이미 경찰이 이제 LH라든지 이런 데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될 증거도 있긴 있겠지만 증거인멸의 뭐 우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이제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소모될 수 있는 특검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여하튼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사팀에도 검찰이 들어와 있고요. 기존의 수사 방식대로 잘 협력해서 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고 공정성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그동안 계속 써왔던 특검이란 카드를 빨리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월성 원전 비리 수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담당 직원들이 휴일 밤에 심야에 들어가가지고 다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찾아내고 난 뒤에도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증거인멸 해놓으니까 충분히 지금 그 LH 관련된 것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고 문제는 또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좀 쭉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 있는 공적 장부상의 자료지. 근데 대부분은 이게 차명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이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맡기고 또 거래를 맡긴 토지 구입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에 말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빨리 이거는 드러나 있는 자료 가지고 시간 끌기 아니고 검찰 그 토지를 매입한 그 자금부터 포착해가지고 거기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결국 보면은 국토부 직원이나 아니면 LH 직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장들이 돈을 맡겨가지고 대신 사서 이걸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검찰에 빨리 수사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월성 1호기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보태면요. 월성 1호기 관련돼서 최근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 영장이 기각됐을 때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했는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이미 필요한 웬만한 자료는 대부분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민병과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에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제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자기가 직접 글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트위터에 내보내고 한 게 제 기억으로는 임기상 그 4년 임기 넘어가면서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통령께서 별 공감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 임기 1년을 앞두고 직접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서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민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이 지적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에 4월에 땅을 구입을 하셨는데 농지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농지 구입하려면 농부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11년 동안 농사지은 농부다라고 이야기하신 걸 보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그걸 또 대지로 또 전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할 때는 내가 11년간 농사지은 농부라고 하고 앞으로 또 농사 이렇게 지을 거라고 영농 계획서까지 제출을 해놓고 9개월 만에 그걸 농사 지을 수 없는 대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농 계획서라는 게 사실 그 보면 허위로 제출을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사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사죄가 또 면적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죄의 2배 반이 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죄의 6배가 넘고 건축비는 배가 넘고 국민들은 10평, 20평 되는 영구 임대주택에 평생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니까 네, 정리를 해주시죠. 좀 새롭기도 하고 아방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저런 메시지를 내신 이유를 봐야 됩니다. 지금 마치 조 의원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낸 이유가 본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자 저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LH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한 곧 나올 건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정치권에서 비판을 할 때 그 LH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시기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이후에 대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은 잃었을지 몰라도 외양간을 고치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후 대책의 신빙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사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측들은 이후 대책도 사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관련돼서는 국회에서도 한번 다뤄졌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국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었고 일단락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이걸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사실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말이죠. 1시간, 2시간 동안 토론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맞짱 토론에서 관련 토론들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오늘도 공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인천과 충남 지역 석탄 발전 34기 중 11기의 가동도 중지됩니다. LH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나온 정부 대책은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파악된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농지를 강제 처분할 방침입니다. LH 임직원들에게만 한정이 된 조치입니다.
LH가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관련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조롱성 글을 올린 내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일부 지역 주민들은 LH 같은 투기꾼 집단과는 협의할 수 없다며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엿새 연속 나온 데 이어서 오늘은 전날보다는 줄어든 4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도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